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쉽게 살 수 있게끔 정부가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집장만 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그러면 이제 이 집장만 한 사람들을 어루만져 줘야 되니까 이것도 또 집값을 올려야겠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독특한 게 있어. 이제부터는 그 정책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던 이유를 설명해 줄게. 네. 대표적으로 영국이야. 영국은 대영제국으로서 신생 독립국들에겐 선망의 대상인 나라였지. 그렇죠. 아, 우리가 옛날에 영국의 식민지여서 영국식 영어도 구사하거나 그렇죠. 영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에 일부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여왕이 계신 곳이니까. 응.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미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민 많이 갔지만 영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많아. 아, 맞아요. 그래서 영국 시내, 런던 시내 가면 너도 가봐서 알겠지만 흑인들 비중이 굉장히 많잖아. 아니 뭐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이 인도계 뭐 얘기 끝났잖아요. 맞네. 네. 그것도 있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렇게 이민자들도 많고 또 영국도 국가가 계속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 줄어들고 이촌향도 현상, 그리고 지방에서 일하는 그런 문화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젊은이들도 런던의 도심지에 와서 살고 싶어 하고. 산업 구조가 이제 변하는 그렇지. 거죠. 네. 금융이나 뭐. 그렇지. 네. 그래서 계속 도심지, 런던 중심이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특히 영국 경제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데 경제는 안 좋아서 내가 매달 임대료 낼 돈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 생활을 계속 해봤자 집도 못 장만할 것 같고, 그래서 영국 총리인 그 당시 마가렛 대처한테. 아, 1980년대 초반. 그렇지. 아, 역시 뭐 국제 상식은 뭐 아유, 최고야. 뭐, 철의 여인이죠. 네. 자, 그래서 이 마가렛 대처가 그 당시 공약을 뭘 주로 적극적으로 했냐면 내 집을 장만해 줄 수 있게끔 정책적 지원을 과감하게 해줬어.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얘네들이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월급을 받았는데 런던의 그 높은 집값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그 임대료 내고 뭐 하고 했더니 살인적인 물가로 오일 쇼크 때문에 내가 쓸 돈도 없는 거야. 그러니 소비 안 일어나니 고용 안 유발되고 그게 내수 경제 살겠냐는 거야.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집값에 불필요하게 이렇게 높은 임대료를 안 내게 하기 위해선 각자 자기 집을 갖게 만들어줘야 된다. 해서 자가주택 보유율을 급격히 올리는 정책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그 뒤부터 영국이 보유 주택률이 급격히 올라갔거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부터는 정치가들이 배려해야 될 정책적 지원 대상자가 바뀌었지. 무주택자에서 누구겠어? 집 있는 사람들이지. 집 있는 사람들의 유권자 비율이 더 높아졌지. 높아졌다. 그러니까 내가 또 재선에 당선해야 되고 우리 당이 집권당이 돼야 돼. 그런데 딱 봤더니 다 유주택자네? 유주택자들 와서 요즘 왜 우리 집값이 이렇게 주춤한 거예요? 그렇죠. 배려해야 될 대상 자체가 이제 달라진 바뀐 거야.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을 초창기에 유주택자로 빨리 바꿔주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서 그래서 유주택자들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 이해 집단자들이 돼버려. 그럼 그 뒤부턴 국가가 머리가 터져. 일단 집값은 계속 올려줘야 돼. 그래야 더 많은 득표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얼마 남지 않은 무주택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스페어로 집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돼. 야, 이거 뭐. 그러면 싸게 산다는 건 정부가 정책 자금으로 또 대출해주고, 그럼 내가 아까 저리로 대출해주고 전세자금 지원해주면 또 집값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또 올라가는 거야. 뭐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악순환만 계속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자가 보유율이 얼마일 것 같아요? 한 60%? 정답입니다. 특히 지방은 자가 보유율이 훨씬 더 높지. 그렇죠. 그리고 서울이 한 반반 돼. 5대5. 서울도 5대5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뭐 결론 났네.
정치가들이 어떻게 하고 정책이 왜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까 영국으로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럼 내가 나 알잖아. 특정 대통령 시기에 뭐 어땠고 저땠고 하면 또 오해된 댓글들 많이 다셔. 예. 그분들이 다 자기들 입장이 있으시니까 나도 예. 이해를 해. 예. 근데 내가 굳이 우리나라 대통령 얘기해서 괜히 오해받으시지 않게. 그래도 저 양반은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나 보다 하는 게 내가 우리 여의도 맨션에서 가지려는 덕목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대통령의 공과를 다 얘기 안 하고 내가 넘어가는데. 예, 맞아. 그리고 그게 꼭 그 대통령의 공과가 아니다. 그렇죠. 전 정권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어. 예, 그리고 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과는 다 있기 마련인데. 그것도 있고 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가끔 어떤 분들이 아니 그걸 왜 그 대통령이 한 일이라는 걸 당신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비겁한 뭐 이런 논조가 있어. 솔직히 내가 네. 모르는 거 아니야. 네. 나도 어떻게든 더 재밌는 거 해드리고 내가 잘못한 거 줄이려고 그걸 찾아보잖아. 그런데 그것만큼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댓글이야. 왜냐하면 네. 이렇게 얘기해 볼게. 삼성전자의 최고의 그 수출 품목 뭐야? 반도체. 반도체 누가 만들었어? 호암 선생님? 이건희가 만들었어? 이병철이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요? 그 수많은 엔지니어들은 그거 뭐 한 거야? 무슨 아. 얘기인지 가 맞지? 그렇게. 어. 네. 이건희와 이병철 이 회장들은 네. 반도체로 갑시다 중요한 결정을 했어. 예. 그 결정 없이 그 뒤에는 안 일어난다는 것도 나도 잘 알아. 예. 하지만 그러한 어마어마한 결정을 한 CEO들이 그 공을 모두 다 가져가야 된다? 난 그건 그렇게 보지 않아. 그렇죠. 그 밑에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피땀을 흘린 전문 경영인도 있고 그렇죠. 현업에 연구개발한 연구자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도 있고 네. 그런 거야. 그리고 나는 정부기관에서 나도 10년 이상 일해봤던 사람으로서 아주 높은 사람이 밑도 끝도 없고 문맥도 없고 그냥 이런 거 해봐 그렇게 던져. 그럼 그걸 아주 정교한 정책과 그리고 부작용은 막아가면서 하나하나 디벨롭하는 건 그 어마어마하게 공부 열심히 한 사무관, 그렇죠. 주무관, 또 서기관님들, 연구위원. 그렇지. 뭐 어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의 결과인 거지.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다 했다고 얘기하지? 그렇죠. 난 절대 동의하지 않아. 그건 내 옛날 직장 동료들에 대한 배신이야. 네. 그래서 나는 그런 댓글들은 내 솔직히 동의하지 않아. 이런 표현이 제일 적합해. 그 대통령 시절에 이러면 내가 이해하는데 그 대통령이 그걸 했다. 이건 말이 안 돼. 뭐 직접 밝혀도 되잖아요, 형님.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또 오래 뭐 나는 있었지. 몸담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 또 정책 이슈에 대해서 좀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많아. 네. 그래가지고 난 그걸 봤거든. 뭐 많은 분들이 금리에 부동산 영향 받잖아요. 받긴 하지.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또 소득 수준 뭐 당연히 영향 받지. 근데 결정적이지 않아.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보자고.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쉽게 살 수 있게끔 정부가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전세를 쉽게 얻을 수 있게끔 저리로 정부가 대출을 해주면 이거는 집값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든 초반에 결국 내 집 장만한 사람들이 원래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이제 내 집 갖게 된 사람들이 조금씩 늘겠지. 네. 그러면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래도 국민들이 내 집 한 칸들은 있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좋은 슬로건이야. 그래서 집장만 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그러면 이제 이 집장만 한 사람들을 어루만져 줘야 되니까 이것도 또 집값을 올려야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독특한 게 있어. 우리나라는 초창기부터 집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집을 단기간에 빨리 공급해야 돼서 내가 뭐라고 했니? 예전에 공급 쪽에서 선분양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예, 선분양. 그래서 선분양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원래 아파트 단지 만들려면 그 땅 사고 건물 올리고 그걸 다 한 다음에 한번 쭉 보세요 하고 집을 팔아야 그게 정상인데. 아니 물건을 보여주고 팔아야지. 물건이 없는데 일단 사래요. 그렇지. 그리고서 물건을 만들 거래요. 그 선분양이라는 그런 판매도 국가가 허용해 준 거잖아. 그렇게 허용해 주는 그 뒤에 부작용을 말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나라의 떼부자 기업들은 다 건설로 큰 회사들이 많아. 그렇죠. 자동차 제일 잘 만드는 회사도 뭐였어? H사 자신감 있게 얘기하자고. 현대 건설로 시작한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삼성도 반도체 가전제품 만들기 전에 뭐 했어?
건설도 있고 건설도 있었지. 물산이 그거잖아. 물산에서도 건설을 하고. 맞아.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렇게 큰 회사가 된 건 내 돈 가지고 땅 안 사도 됐고, 그렇죠. 내 돈 가지고 건물 안 올려도 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준 걸로 그걸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이 커졌어.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10대 건설사들이 서울 기준으로 말할게. 우리 서울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 한 2만 가구 넘어 2만 4천 가구 중에서 10대 브랜드 건설사들이 지은 게 2만 2천 개야.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경쟁 용어로 뭐가 되겠어? 완전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독점 시장. 독과점. 그렇지. 독과점 시장이야. 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 담합. 담합 아닌 담합이 생기는 거지.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야. 어떤 건설사는, 야, 우리의 포지션은 싸고 좋은 집을 만들어 보자. 우리 레미 옹 아니면 레미콘 레미 콘 아니면 자잉 뭐 이런 거는 자기? 자기 이런 거는 싸고 좋은 집을 만들어 주자. 해서 강남 노른자이 지역에 우리는 40평대가 12억 이에요. 내부 인테리어 한번 보십시오. 깜놀라실 거예요. 이것들도 상품이라면 그런 상품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하지.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누가? 그러니까 왜?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아파트가 왜 45억이에요? 원가 좀 봅시다. 라고 하면 원가도 모르겠고. 예전에 그거 가지고 좀 시끄러웠던 시끄러웠지. 적이, 예, 시끄러웠다. 원가 공개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원가도 이 건설사들이 야 이만큼 샀다고 해서 비싸게 파는 게 우리의 그 뭐라 그러지? 그 경영 방식에 훨씬 더 편해. 이렇게 될 수 있거든. 이러한 건설회사의 독과점적인 지배구조도 결국 뭐 때문에 생긴 거다? 정책이야. 이게 모든 게 정책이야, 부동산. 그래서 어디 방송사, 어디 뭐 가끔 뭐 15분 라디오에 나가면 인터뷰하고 뭐 또 방송, TV, 뉴스는 더 짧잖아. 막 5분. 그런데 이렇게 길게 설명을 못 드리니까, 금리에는 뭐 부동산은 큰 영향 없고요. 그러면 저런 바보 같은 교수, 봐라. 기준금리 올라갔는데 부동산 떨어졌지.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오르는 걸 전부 옥죄기 위한 정책에 해서 추가적으로 못 사게 만들고 이것에다가 금리까지 좀 올라서 그게 중첩되다 보니까 급락한 일부 사람들, 일부 구간들이 있고 그것도 나머지는 다 존버한다고 또 좀 전에 얘기했잖아. 형이 그러면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택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엄청 많이 해요.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 드물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땅은 국가 겁니다라는 나라는 그건 예외로 해야지. 네, 땅은 원래 개개인 거다라는 그 지향점을, 그 트릭을 갔던 국가들 같은 경우 중에는 우리가 너무 제약이 많아. 그 정도예요? 그 이유도 있어. 땅은 개인 겁니다라는 이 방식을 추진했던 그 나라는 둘로 갈려. 제가 쉽게 얘기해서 땅이 큰 나라들. 미국,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국가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게 땅이야. 근데 이 땅을 국가가 하나하나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개발할지 다 판단 못하지. 못하죠. 그러면 제일 빨리 개발하는 방법은 그 땅 깃발 딱 꽂고, 깃발 꽂았어요? 당신 거 하세요. 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한번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번 그렇지. 활용해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조사해봤더니 여기 땅 파니까 금광이다 하면 금 캐고, 그렇죠. 야 여기 밀심을 잘 나는 농사 짓고, 그리고 여기 그냥 말 키우는 게 낫겠나, 말 키우는 거야. 그래서 국부가 급격히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반대쪽은 어떠냐? 홍콩과 싱가포르. 싱가포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것 같아. 도시국가. 이런 도시국가는 사람은 바글바글해. 그런데 땅은 우리 이 라운드 테이블만 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누군가 초창기에 아주 공교롭게 부자가 된 이 공이라는 사람이 딱 여긴 내 땅이야. 노른자. 이만큼은 내 거야 하면 국가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땅이 이만큼이 걔 거니까 이건 못 해.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국립공원처럼 사는이라서 이건 개발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그럼 진짜 할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토가 원래 작은 초창기 국가들은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 굉장히 높아. 개인이 함부로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용도를 바꾸거나 층고를 바꾸거나 마음대로 이걸 못하게 해놔.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홍콩 같은 경우도 공공 임대주택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도시고 네. 싱가포르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 나라에서 부동산 문제가 덜 생긴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다시 돌아오자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교할 바 안 될 정도 땅이 커. 그렇죠. 해방 이후 딱 봤더니 일본 저 밑에서 영주 노릇했던 그 사람들, 또 일본이 가지고 있던 땅들, 네. 그거 다 뺏었잖아. 네. 뺏고 불화. 불화했잖아. 네. 유상물수 유상분배한 네, 거야. 그렇죠. 다 나눠줬어. 네. 근데 이 땅을 잘 관리해야 우리 헐벗고 굶주린 거 빨리 극복합니다. 그렇죠. 땅 들였으니까 알아서들 해. 다들 야 그래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국토를 잘 개발하기 시작했어.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국가 발전에 빠르게 트랙을 간 건데, 근데 우리나라도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다 보니 파리, 런던, 뉴욕 등등처럼 자꾸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는 거야. 1948년도에 서울시 인구가 170만 명이었어. 아, 그래요? 아, 그랬구나. 서울시 인구가 170만 명이. 그때는 물론 서울도 좀 작았지만 170만 명이었던 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1000만 명이 넘었거든. 그 얘기 무슨 소리다? 이 서울 안에 다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거야. 여기에서 일자리를 얻고 싶고 여기에서 일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이 서울만큼은 초기부터 싱가포르나 홍콩 트랙을 갔어야 되나?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내 사유재산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걸 전부 뺏어간다고? 말도 안 되는 안 일이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정부가 굉장히 억지 춘향적인 정책들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 당신 집인데 세입자가 계약을 또 연장하고 싶으면 너 무조건 해줘야 돼.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가. 네, 그렇죠. 당신 집인데 이거 헐고 건물 마음대로 못 올려. 네, 그렇죠. 뭔가 이상한 아니 그렇죠. 이게 내 땅이라면서요. 아 그래도 그건 안 돼. 아 뭐해 이거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바로 우리는 이 시프트 된 거야. 특히 그 거대 도시들을 중심으로는 원래는 미국 같은 걸 지향했다가 자꾸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이 국가가 진화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지금도 이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전부 정책이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으로 최고의 반열에 올라갔고, 부동산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고, 그 부동산으로 진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기업들,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한 6, 7개를 만들어낸 분이 알려준 거야. 자, 이 사람이 누굴까?